강원도 깊은 산골짜기에 몰아치는 눈보라는 단순한 기상 현상이 아니라 마치 살아있는 괴물처럼 으르렁거리고 있었으며 검은색 SUV 한 대가 그 하얀 지옥을 뚫고 위태롭게 전진하고 있었다. 707 특수임무단 소속 강지우 소령은 핸들을 꽉 쥔 채 앞이 거의 보이지 않는 윈드실드 너머를 응시하고 있었는데 영하 20도로 떨어진 혹한의 기온 때문에 히터가 최대로 돌아가고 있음에도 차 안의 공기는 서늘하기만 했다. 그녀가 오늘 이곳 제구 신병교육대에 예고 없이 방문한 것은 단순한 시찰 목적이었으나 산맥을 넘어올수록 본능적인 불안감이 그녀의 등골을 타고 차갑게 기어 올라오고 있었다. 수많은 전장을 누비며 단련된 그녀의 감각은 이 거친 눈보라 속에 숨겨진 불길한 기운을 감지하고 있었고 그것은 곧 눈앞에 닥칠 참혹한 현실을 예고하는 전주곡과도 같았다. 차량은 마침내 부대 정문 위병소에 도착했지만 강지우의 미간은 좁혀졌고 평소라면 엄격한 경계태세를 갖추고 있어야 할 위병소에는 초병의 그림자조차 보이지 않았으며 차단기는 눈의 무게를 이기지 못한 채 반쯤 열려 삐걱거리고 있었다. 대한민국 육군에서 가장 규율이 엄격해야 할 훈련소가 이런 상태라는 것은 지휘 체계가 완전히 무너졌거나 아니면 내부에 심각한 사태가 발생했다는 명백한 증거였기에 그녀는 즉시 허리춤에 찬 글록 권총의 위치를 확인했다. 그녀는 차를 멈추지 않고 그대로 역내로 진입했으며 타이어가 두꺼운 눈층을 지시기는 소리만이 고요한 부대의 정막을 깨뜨리고 있었는데 이 기이한 침묵은 폭풍우가 몰아치기 직전의 고요함보다 훨씬 더 무겁고 끔찍하게 느껴졌다. 연병장으로 향하는 길목을 돌아서자마자 강지우가 목격한 광경은 그녀의 심장을 덜컥 내려앉게 만들기에 충분했는데 자동차 헤드라이트가 비춘 곳에는 수백 개의 둥근 형체들이 눈밭 위에 널브러져 있었기 때문이다. 처음에는 훈련용 덤이나 바위라고 생각했으나 가까이 다가갈수록 그것들이 국방색 전투복을 입은 사람들이라는 사실이 명확해졌고 그들은 모두 훈련병들이었다. 살을 내는 듯한 칼바람이 부는 연병장 한복판에 수백 명의 앳된 청년들이 마치 시체처럼 쓰러져 눈에 파묻혀 가고 있었고 그 위로 하염없이 눈이 쌓여 마치 거대한 공동묘지를 연상케 했다. 이것은 훈련이 아니라 명백한 학살 현장이나 다름없었으며 강지우는 즉시 브레이크를 밟고 차에서 뛰어내렸다. 차문을 열고 밖으로 나오자마자 날카로운 얼음 칼날 같은 바람이 그녀의 얼굴을 강타했고 숨을 쉴 때마다 폐가 얼어붙는 듯한 고통이 밀려왔다. 강지우는 가장 가까이 쓰러져 있는 훈련병에게 달려가 그의 몸을 뒤집었는데 앳된 얼굴은 이미 보랏빛으로 변해 있었고 눈썹과 속눈썹에는 하얀 성에가 끼어 있었다. 장갑을 벗고 경동맥에 손을 대보니 맥박이 너무나 희미해서 금방이라도 끊어질 것만 같았고 훈련병의 입에서는 살려달라는 말 대신 고통스러운 신음소리만이 새어 나오고 있었다. 이 정도 날씨라면 야외 훈련은 전면 중지되어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방한 장비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채 맨바닥에 방치되어 죽어가고 있었다. 강지우는 이를 악물며 주위를 둘러보았으나 훈련을 통제하고 병사들의 안전을 책임져야 할 교관이나 조교들의 빨간 모자는 그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고 오직 죽음과도 같은 추위만이 이 공간을 지배하고 있었다. 이것은 단순한 과실이나 태만이 아니라 지휘관이 자신의 부하들을 고의적으로 사지로 내몬 범죄 행위나 마찬가지였기에 그녀의 이성은 차갑게 가라앉았지만 가슴 속에서는 뜨거운 분노가 치솟아 올랐다. 그녀는 쓰러진 훈련병을 번쩍 들어올려 자신의 차 뒷좌석에 밀어넣고 히터를 최대한으로 틀어주며 그가 의식을 잃지 않도록 뺨을 가볍게 두드렸다. 아직 살릴 수 있는 아이들이 수백 명이나 더 있었고 시간은 그녀의 편이 아니었다. 그녀의 시선은 연병장 너머 언덕 위에 환하게 불을 밝히고 있는 본청 건물을 향했는데 굴뚝에서는 따뜻한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고
창문 너머로는 희미한 웃음소리와 음악소리가 들려오는 듯했다. 저 안에서 누군가는 이 지옥 같은 추위를 잊은 채 따뜻한 난로 옆에서 안락함을 즐기고 있을 것이라는 확신이 들자 강지우의 눈빛은 설표처럼 매섭게 변했다. 그녀는 다시 운전석에 올라타 엑셀러레이터를 깊게 밟았고 검은 SUV는 맹수처럼 으르렁거하며 눈보라를 뚫고 본청 건물을 향해 돌진했다. 오늘 밤이 부대에서 가장 권력 있는 자들은 자신들이 저지른 짓에 대해 뼈저리게 후회하게 될 것이며 707 특수임무단의 여성 지휘관이 얼마나 무서운 존재인지 똑똑히 알게 될 것이다. 지휘 통제실 안쪽 깊숙이 자리 잡은 대회의실은 밖의 지옥 같은 날씨와는 전혀 딴판인 별천지였는데 벽난로에서는 참나무 장작이 타닥거리며 붉은 불꽃을 피워 올리고 있었고 실내 온도는 훈훈하다 못해 더울 지경이었다. 중앙에 놓인 커다란 원목 테이블 위에는 윤기가 흐르는 최고급 한우구이와 각종 산해진미가 가득 차려져 있었으며 값비싼 양주병들이 줄지어 늘어서 있어 이곳이 군부대인지 고급 룸살롱인지 분간하기 힘들 정도였다. 최대령은 벌글에 달아오른 얼굴로 부하 장교들이 따라주는 술잔을 비우며 호탕하게 웃고 있었고 창밖에서 죽어가는 병사들의 신음소리는 두꺼운 방음벽과 이중창에 가로막혀 이곳까지 닿지 못하고 있었다. 최대령의 좌우에는 주요 참모들이 배석하여 아첨 섞인 웃음을 흘리며 연신 그의 비위를 맞추고 있었는데 그들은 이미 취기가 올라 이성의 끈을 놓은 지 오래였다. 작전 참모는 창밖을 가리키며 눈이 많이 와서 내일 제설 작업이 힘들겠다는 한가한 농담을 던졌고 이에 다른 장교들은 낄낄거리며 맞장구를 쳤지만 정작 연병장에 방치된 신병들의 생사에 대해서는 아무도 입을 열지 않았다. 그들에게 있어 병사들이란 그저 자신들의 진급과 실적을 위해 존재하는 소모품에 불과했으며 오늘 밤의 유흥을 방해하는 귀찮은 존재일 뿐이라는 잔인한 인식이 그들의 뇌리에 깊게 박혀 있었다. 바로 그때 견고하게 닫혀있던 회의실의 육중한 참나무 문이 쾅하는 굉음과 함께 거칠게 열리며 매서운 눈보라가 실내로 들이닥쳤고 따뜻한 공기가 순식간에 차갑게 식어버렸다. 술잔을 부딪히며 건배사를 외치려던 장교들의 동작이 일제히 멈췄고 시끄러웠던 음악 소리와 웃음소리가 뚝 끊기며 회의실 안에는 무거운 정적만이 감돌았다. 문 입구에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얀 눈을 뒤집어 쓴 강지우가 서 있었는데 그녀의 어깨 너머로 휘몰아치는 눈보라는 마치 지옥에서 온 사신의 검은 망토처럼 너울거리고 있었으며 그녀의 눈빛은 벽난로의 불길보다 더 뜨겁게 타오르고 있었다. 강지우는 진흙과 눈이 뒤엉킨 전투화로 붉은 카펫을 짓밟으며 뚜벅뚜벅 걸어 들어왔고 그녀의 발걸음 소리 하나하나가 술에 취한 장교들의 고막을 날카롭게 긁어댔다. 그녀의 군복은 젖어서 무겁게 축 늘어져 있었지만 꼿꼿하게 펴진 허리와 당당한 체구에서 뿜어져 나오는 위압감은 실내의 공기를 압도하고도 남음이 있었다. 그녀는 테이블 위에 놓인 먹다 남은 음식들과 빈 술병들을 싸늘한 시선으로 훑어보았는데 밖에서는 아이들이 얼어 죽어가고 있는데 지휘관이라는 자들이 이곳에서 벌이고 있는 추악한 행태를 두 눈으로 직접 확인하자 참을 수 없는 혐오감이 밀려왔다. 최대령은 불청객의 등장에 불쾌한 기색을 감추지 않으며 미간을 찌푸렸고 술에 취해 흐릿한 눈으로 강지우를 위아래로 훑어보다가 그녀가 여군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고는 비릿한 조소를 입가에 띄웠다. 그는 자신이 이 부대의 왕이라도 되는 양 거만하게 등받이에 몸을 기대며 감히 누가 자신의 신성한 연회장에 허락도 없이 들어왔느냐고 고함을 질렀다. 그의 곁에 있던 인사과장은 즉시 자리에서 일어나 손가락질을 하며 당장 나가라고 소리쳤지만 강지우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그들을 노려볼 뿐이었다. 강지우는 떨리는 목소리를 가다듬으며 지금 당장 연회를 중단하고 전 병력을 동원해 연병장에 쓰러진 훈련병들을 구조하라고 단호하게 요구했으나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명확하게 회의실 전체를 울렸다.
그녀는 지금 밖에 기온이 영하 20도이며 이미 저체온증으로 의식을 잃은 병사들이 속출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고했지만 돌아오는 반응은 차가운 침묵과 비웃음뿐이었다. 장교들은 서로의 얼굴을 쳐다보며 황당하다는 표정을 지었고 그들에게 있어 강지우의 경고는 술맛을 떨어뜨리는 헛소리에 지나지 않는 것처럼 보였다. 작전 과장이 비틀거리며 강지우의 앞으로 다가와 그녀의 어깨를 툭툭 치며 어디서 굴러먹던 여자가 감히 상관들의 술자리에 끼어드느냐며 모욕적인 언사를 내뱉었다. 그는 훈련병들은 강하게 키워야 한다느니 정신력이 해이해져서 그렇다느니 하는 궤변을 늘어놓으며 자신들의 직무유기를 정당화하려 들었고 강지우의 얼굴 가까이에 술 냄새 나는 입김을 내뿜었다. 강지우는 주먹을 꽉 쥐어 손톱이 살을 파고들 정도였지만 아직은 물리력을 행사할 때가 아니라고 판단하며 끓어오르는 분노를 억누르고 냉정함을 유지하려 애썼다. 최대령은 귀찮다는 듯 손을 휘저으며 위병소에 연락해 이 미친 여자를 당장 끌어내 영창에 쳐넣으라고 명령했고 분위기를 망쳤으니 그 대가를 톡톡히 치르게 해주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그는 강지우가 누구인지 알려고조차 하지 않았으며 그저 자신의 권위에 도전하는 불순분자로 치부해버렸는데 이것이 그가 저지른 오늘 밤 최대의 실수였다. 강지우는 더 이상의 대화가 무의미함을 깨달았고 이제는 말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줘야 할 때가 왔음을 직감하며 천천히 숨을 골랐다. 최대령의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문 밖에 대기하고 있던 건장한 헌병 2명이 회의실 안으로 거칠게 들이닥쳤고 그들은 강지우의 양팔을 꺾어 제압하려 달려들었다. 일반적인 군인이라면 위축되었을 상황이었지만 707 특수임무단에서 인간 흉기들을 상대해온 강지우에게 이들의 움직임은 슬로우 모션처럼 느리고 허술하게만 보일 뿐이었다. 그녀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자신을 향해 뻗어오는 헌병의 손목을 부드럽게 낚아챘으며 순식간에 관절을 비틀어 중심을 무너뜨리는 기민한 동작을 취했다. 억소리도 지르지 못한 채 첫 번째 헌병이 바닥에 나뒹굴자 나머지 한 명이 당황하며 허리춤에 진압봉을 빼들었지만 강지우는 이미 그의 품 안으로 파고든 상태였다. 그녀의 단단한 팔꿈치가 정확하게 상대의 명치를 가격했고 묵직한 타격음과 함께 거구의 헌병이 고통스러운 신음을 토하며 무릎을 꿇고 말았다. 단 3초 만에 벌어진 일방적인 제압극에 회의실 안의 공기는 순식간에 얼어붙었고 술에 취해 비틀거리던 장교들의 눈은 믿을 수 없다는 듯 크게 떠지며 입을 다물지 못했다. 강지우는 흐트러진 옷매무새를 가볍게 정돈하며 품 안에서 검은색 가죽 지갑을 꺼내 테이블 위로 미끄러뜨리듯 던졌고 그것은 정확하게 최대령의 앞에 놓인 와인잔을 쓰러뜨리며 멈춰섰다. 쏟아진 붉은 와인이 하얀 테이블볼을 적시며 핏빛처럼 퍼져나가는 가운데 펼쳐진 신분증에는 대한민국 육군 특수전사령부 제707 특수임무단 소령 강지우라는 글자가 선명하게 박혀 있었다. 국방부 장관 직속 부대이자 대테러 작전의 최선봉에 서는 부대의 현장 지휘관이 바로 눈앞에 서 있다는 사실은 좌중을 압도하기에 충분했다. 방금 전까지 그녀를 조롱하던 작전과장의 얼굴은 사색이 되어 떨리기 시작했고 술기운이 확 달아나는 것을 느끼며 자신도 모르게 뒷걸음질 쳤다. 군 내부에서 백호라는 별명으로 불리며 전설적인 작전 수행 능력을 자랑하는 그녀의 명성은 익히 알려져 있었기에 그들은 자신들이 건드린 존재가 평범한 여군이 아니라는 것을 뒤늦게 깨달았다. 그녀가 예고도 없이 이곳에 있다는 것은 단순한 방문이 아니라 상급 부대의 비밀 감찰이나 특수 임무를 수행 중일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였으므로 그들의 등줄기에는 식은땀이 흐르기 시작했다. 하지만 최대령만은 달랐는데 그는 잠시 당황하는 듯 했으나 곧 비릿한 웃음을 흘리며 테이블을 주먹으로 콱 내리쳤고 그의 눈빛은 탐욕과 광기로 번들거렸다. 그는 강지우의 신분증을 바닥으로 내동댕이 치며
설령 특전사 사령관이 왔다고 해도 내 부대에서는 내가 법이고 곧 신이라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다. 이미 되돌리기에는 너무 멀리 와버렸다는 것을 직감한 그는 자신의 끔찍한 치부가 상부에 보고되는 것을 막기 위해 극단적인 도박을 하기로 마음먹었고 술과 권력에 취한 그의 이성은 마비된 상태였다. 최대령은 떨고 있는 부하들을 향해 저 여자가 신분을 위조하여 부대 기밀을 탈취하려 침입한 간첩이거나 무장 탈영병일 것이라고 억지 주장을 펼치기 시작했다. 그는 이 상황을 무마하고 자신의 안위를 지키기 위해 강지우를 반란분자로 몰아세우는 비열한 수를 두었고 경비 중대 전체에 비상을 걸어 사살해도 좋다는 명령까지 덧붙였다. 그것은 명백한 불법 명령이자 미친 짓이었지만 공포와 위계 질서에 짓눌린 장교들은 감히 반론을 제기하지 못한 채 머뭇거리며 비상벨을 향해 손을 뻗었다. 부대 전체에 비상 사이렌 소리가 요란하게 울려 퍼지기 시작했고 강지우는 최대령이 기어코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넜다는 것을 깨달으며 즉시 전투태세로 전환했다. 이제 그녀는 아군이 아닌 적으로 둘러싸인 고립무원의 처지가 되었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두려움 대신 사냥감을 노리는 맹수의 서늘한 살기가 감돌았다. 그녀는 의자를 발로 차서 장교들의 진로를 방해한 뒤 순식간에 몸을 날려 복도로 빠져나갔고 그렇게 폭설 속에 고립된 부대 안에서 피비린내 나는 밤의 사냥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비상 사이렌 소리가 건물의 콘크리트 벽을 타고 요란하게 울려 퍼졌고 복도의 조명은 붉은색 비상등으로 바뀌어 시야를 어지럽게 만들었다. 강지우는 복도의 어둠 속에 몸을 숨긴 채 거칠게 몰아쉬는 숨을 고르며 머릿속으로 건물의 구조도를 3차원 영상으로 그려내고 있었다. 그녀를 잡기 위해 달려오는 수십 명의 무장 군인들은 최대령의 거짓말에 속은 아군이었으므로 그들을 사살해서는 안 된다는 제약이 그녀의 발목을 잡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707 특수임무단에서 훈련받은 살인 기술을 비살상 제압 기술로 전환하여 이 난국을 돌파하기로 마음먹었다. 복도 코너를 돌자마자 완전 무장을 한 헌병 분대가 나타나 총구를 겨누며 정지하라고 고함을 질렀지만 강지우의 반응 속도는 그들의 예상을 훨씬 뛰어넘었다. 그녀는 망설임 없이 벽에 부착된 소화기를 집어던져 하얀 분말로 시야를 가린 후 낮은 자세로 그들의 품 안으로 파고들었다. 당황한 병사들이 방아쇠를 당기기도 전에 그녀의 단단한 손날이 첫 번째 병사의 목을 가격했고 이어서 몸을 회전하며 두 번째 병사의 정강이를 걷어찼다. 비좁은 복도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고 총성이 아닌 둔탁한 타격음과 억눌린 비명만이 연속적으로 터져나왔다. 강지우는 쓰러진 병사의 소총을 빼앗아 탄창을 분리한 뒤 개머리판으로 남은 병사의 헬멧을 강하게 밀쳐내어 중심을 무너뜨렸다. 그녀의 움직임에는 군더더기가 전혀 없었으며 마치 잘 짜인 안무를 소화하는 무용수처럼 유려하면서도 파괴적인 힘이 실려 있었다. 바닥에 뒹구는 병사들은 고통에 신음하며 일어설 엄두조차 내지 못했고 강지우는 그들에게 미안하다는 짧은 눈짓을 보낸 뒤 다시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그녀는 단순히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명확한 목표를 가지고 움직이고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부대 전체에 진실을 알릴 수 있는 방송실이었다. 최대령은 지휘 통제실의 CCTV 모니터를 통해 자신의 부하들이 추풍 낙엽처럼 쓰러지는 광경을 지켜보며 공포에 질린 비명을 질러대고 있었다. 그는 무전기에 대고 놈은 고도로 훈련받은 북한 공작원이라며 즉시 사살하지 않으면 너희가 다 죽는다고 거짓 정보를 계속해서 주입했다. 하지만 강지우는 제압한 병사에게서 빼앗은 무전기를 꽂고 그 모든 내용을 듣고 있었으며 최대령이 얼마나 다급해졌는지 간파하고 입가에 차가운 미소를 띄웠다. 적의 지휘관이 평정심을 잃고 날뛰는 지금이야말로 역습을 가할 수 있는 최고의 기회였기 때문이다. 3층 방송실로 향하는 계단 참에는
더 많은 병력이 바리케이드까지 치고 대기하고 있었지만 강지우는 정면 승부를 피하고 환기구를 통해 우회하는 기지를 발휘했다. 좁고 먼지 투성이인 환기 통로를 포복으로 이동하면서 그녀는 찢어진 상처에서 피가 흐르는 고통을 느꼈지만 밖에 방치된 훈련병들이 겪고 있을 추위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되뇌었다. 마침내 방송실 바로 위쪽의 통풍구에 도달한 그녀는 쇠창살을 소리 없이 뜯어내고 아래를 내려다 보았는데 다행히 그곳에는 당직 통신병 한 명만이 겁에 질린 표정으로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강지우는 고양이처럼 소리 없이 바닥으로 착지하여 통신병의 뒤로 다가가 그의 입을 막고 조용히 하라는 제스처를 취했다. 어린 병사는 눈앞에 나타난 피투성이의 여군 장교를 보고 기절할 듯 놀랐지만 그녀의 눈빛에서 살기가 아닌 간절함과 정의감을 읽고 저항을 멈췄다. 강지우는 그를 기절시키는 대신 부드럽게 밀쳐내고 마이크 앞에 앉아 시스템을 조작하기 시작했는데 복잡한 군 통신망을 해킹하여 부대 내 모든 스피커를 강제로 활성화하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굳게 잠긴 방송실 문 밖에서는 뒤늦게 그녀의 위치를 파악한 헌병들이 문을 부수려고 쾅쾅거리며 도끼질을 해대기 시작했다. 두꺼운 철문이 찌그러지며 요란한 소리를 냈지만 강지우는 전혀 동요하지 않고 마이크의 전원 스위치를 올렸다. 빨간색 건에이아이 불이 들어오는 순간 그녀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며 자신의 목소리가 이 거센 눈보라를 뚫고 전 부대원의 양심을 깨우기를 기도했다. 이제 그녀의 입에서 나오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최대령의 견고한 성벽을 무너뜨릴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것이었다. 지지직거리는 마이크의 하울링 소리가 스피커를 찢을 듯이 울려 퍼지자 부대 내의 모든 소음이 일순간에 잠잠해졌고 강지우는 침착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그녀는 자신의 소속과 계급을 명확히 밝힌 뒤 지금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모든 장병들에게 자신이 목격한 참상을 가감없이 전달하기 시작했다. 밖에서는 도끼로 문을 내려찍는 굉음이 끊임없이 들려오고 있었지만 그녀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마이크를 두 손으로 움켜쥐었으며 그녀의 목소리에는 그 어떤 무기보다 강력한 진실의 힘이 실려 있었다. 이것은 단순한 공지가 아니라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기 위한 절박한 호소이자 부패한 권력에 대항하는 선전포고와도 같았다. 강지우는 창밖의 연병장을 가리키며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후임들이 영하 20도의 혹한 속에서 아무런 보호장비 없이 얼어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폭로했다. 그녀는 지휘관들이 따뜻한 난로 옆에서 고급 양주와 고기를 먹으며 파티를 즐기는 동안 병사들의 고통을 철저히 외면했다는 점을 적나라하게 묘사하며 장병들의 죄책감과 분노를 자극했다. 스피커를 통해 흘러나오는 그녀의 목소리는 칼바람을 타고 눈 덮인 연병장과 따뜻한 내무반 구석구석까지 파고들었으며 그동안 상부의 명령이라는 이유로 침묵하고 있던 병사들의 가슴 속에 뜨거운 불씨를 지폈다. 그녀는 숨을 깊게 들이마신 뒤 최대령의 명령을 전면 거부하고 즉시 모든 병력이 밖으로 나가 신병들을 구조할 것을 강력하게 명령했다. 이것은 명백한 하극상으로 비칠 수 있는 발언이었지만 그녀는 군인의 존재 이유는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것이며 지금 당장 구해야 할 국민은 바로 연병장에 쓰러져 있는 전우들이라고 역설했다. 그녀의 호소는 계급장 뒤에 숨어있던 인간으로서의 양심을 일깨웠으며 잘못된 명령에 복종하는 것은 충성이 아니라 공범이 되는 길임을 명확히 각인시켰다. 내무반에서 대기하고 있던 조교들과 기관병들은 방송을 듣고 서로의 얼굴을 쳐다보며 동요하기 시작했고 창문 밖으로 보이는 참혹한 광경에 경악을 금치 못했다. 그들은 자신들이 악천후 때문에 대기하는 줄로만 알았지. 신병들이 저런 상태로 방치되어 있을 줄은 상상조차 하지 못했기에 배신감에 치를 떨었다. 누군가가 먼저 관물대에서
모포와 핫팩을 꺼내 들고 뛰쳐나가자 망설이던 병사들이 본물 터지듯 그 뒤를 따랐고 통제 구역을 벗어나지 말라는 당직 사관의 고함 소리는 분노한 병사들의 함성에 묻혀버렸다. 지휘 통제실에서 이 방송을 듣고 있던 최대령은 얼굴이 붉다 못해 검게 죽어 있었고 분노로 인해 손에 쥐고 있던 유리잔을 바닥에 내동댕이쳐 박살을 냈다. 그는 자신의 치부가 전 부대원에게 생중계되었다는 사실에 이성을 잃었고 이제는 단순히 강지우를 체포하는 것이 아니라 그녀를 죽여 입을 막지 않으면 자신의 군 생활뿐만 아니라 인생 자체가 끝장날 것임을 직감했다. 그는 허리춤에서 권총을 꺼내 들고 장전하며 자신을 따르는 부패한 장교들을 이끌고 방송실을 향해 거칠게 발걸음을 옮겼다. 마침내 굳게 닫혀있던 막사문들이 활짝 열리고 수백 명의 병사들이 눈보라를 뚫고 연병장으로 쏟아져 나오는 광경은 실로 장관이었다. 그들은 쓰러진 신병들을 둘러엎고 따뜻한 곳으로 옮기기 시작했으며 헌병들조차 자신들이 지키던 자리를 이탈하여 구조작업에 동참하거나 못 본 척 고개를 돌려버렸다. 강지우의 방송 하나가 최대령이 그토록 견고하게 쌓아 올렸던 공포와 억압의 통제 시스템을 순식간에 무력화시켰고 부대는 이제 지휘관의 명령이 아닌 병사들의 자발적인 의지로 움직이는 거대한 생명체가 되었다. 최대령은 이성을 완전히 상실한 채 방송실 앞을 가로막고 있는 헌병들을 발길질로 쫓아내며 문을 향해 총구를 겨누었다. 그는 안에 있는 강지우가 들으라는 듯이 당장 나오지 않으면 문을 폭파하고 들어가 벌집으로 만들어주겠다고 악을 써댔지만 그의 목소리는 더 이상 위험 있는 지휘관의 것이 아니었다. 그의 곁에 선 작전 참모와 인사과장 역시 이미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는 것을 깨닫고 각자의 개인 화기를 꺼내 들었으며 그들의 눈빛에는 살인도 불사하겠다는 광기가 서려 있었다. 방송실 안에 있던 강지우는 모니터를 통해 병사들이 구조 작업을 시작한 것을 확인하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마이크의 전원을 껐다. 그녀는 자신의 역할이 여기까지임을 알았고 이제부터는 분노한 맹수들이 자신을 찢어발기기 위해 들이닥칠 것임을 예감하며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는 문 앞에 책상과 집기들을 쌓아 바리케이드를 쳤지만 그것은 시간을 조금 벌어줄 뿐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에 호흡을 가다듬으며 최후의 결전을 준비했다. 귀를 찢는 듯한 굉음과 함께 견고했던 방송실의 철문이 종이장처럼 구겨져 뜯겨 나갔고 자욱한 화약 연기와 매캐한 먼지가 좁은 방 안을 순식간에 가득 채웠다. 최대령은 이성을 잃은 채 가장 먼저 방 안으로 뛰어들며 권총을 난사하기 시작했고 그의 뒤를 따르던 신복장교들 역시 반쯤 미친 사람처럼 고함을 지르며 허공을 향해 방아쇠를 당겨댔다. 총탄이 빗발치며 방송 장비들이 스파크를 튀기고 유리창이 산산조각나 바닥으로 쏟아졌지만 정작 그들이 그토록 찾아 헤매던 강지우의 모습은 짙은 연기 속에 가려져 보이지 않았다. 좁은 공간에서 울리는 총소리는 고막을 터뜨릴 듯 컸지만 그 소음 속에서도 최대령의 거친 숨소리와 공포에 질린 눈동자는 숨길 수 없었으며 그는 허공에 대고 당장 나오라며 악을 쏟았다. 연기가 천천히 소용돌이치며 거치기 시작할 무렵 천장 배관 위에 매달려 있던 검은 그림자가 소리 없이 바닥으로 낙하하여 가장 앞서 있던 작전 참모의 등 뒤를 덮쳤다. 강지우는 마치 사냥감을 낚아채는 맹금류처럼 작전 참모의 목을 단단히 감아 조르며 그를 인간 방패로 삼아 앞으로 내세웠고 당황한 인사과장이 쏜 총탄은 동료의 어깨를 스치며 뒤쪽 벽에 박혔다. 비명을 지를 새도 없이 작전 참모의 팔을 비틀어 관절을 꺾어버린 그녀는 그를 거칠게 밀어내어 인사과장과 부딪히게 만들었고 두 사람은 엉켜서 볼썽사납게 바닥으로 뒹굴었다.
찰나의 순간에 벌어진 정광석화 같은 제압에 최대령은 사색이 되어 뒷걸음질 쳤지만 이미 승패는 결정난 것이나 다름없었다. 바닥에 쓰러진 인사과장은 황급히 허리춤에서 단검을 꺼내들고 일어서려 했지만 강지우의 전투화가 그의 손목을 무자비하게 짓밟아 버렸다. 뼈가 으스러지는 끔찍한 소리와 함께 단검이 힘없이 바닥으로 떨어졌고 강지우는 감정 없는 눈빛으로 그의 턱을 걷어차 기절시켰다. 단 몇 초 만에 자신의 든든한 방패막이었던 부하들이 무력화되자 최대령은 극도의 공포감에 사로잡혀 손을 덜덜 떨며 남은 총알을 강지우를 향해 모두 쏟아부었다. 하지만 그녀는 날렵하게 몸을 숙여 책상 뒤로 피했고 총알들은 애굣은 벽과 집기들만 박살낼 뿐. 그녀의 옷자락 하나 스치지 못했다. 마침내 최대령의 권총에서 철컥거리는 공이치기 소리만이 공허하게 울려 퍼지자 실내에는 무거운 정적이 감돌았고 오직 밖에서 몰아치는 바람 소리만이 들려올 뿐이었다. 탄창이 비었다는 사실을 깨달은 최대령은 비명을 지르며 빈 총을 집어 던지고 문 쪽으로 도망치려 했지만 강지우가 어느새 그의 앞을 가로막고 서 있었다. 그녀의 눈빛은 한겨울의 눈보라보다 더 차갑게 빛나고 있었고 온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위압감은 최대령의 발을 바닥에 얼어붙게 만들기에 충분했다. 그녀는 천천히 그에게 다가가며 당신이 군인으로서 지켜야 할 명예와 의무를 저버린 대가를 치를 시간이라고 나지막하게 속삭였다. 최대령은 궁지에 몰린 쥐처럼 이빨을 드러내며 주머니에 숨겨두었던 예비용 칼을 꺼내 기습적으로 강지우의 복부를 찔러 들어왔다. 일반인이라면 피할 수 없는 거리였지만 707 특수임무단에서 수없이 많은 살상 훈련을 거친 그녀에게 그런 뻔한 공격은 하품이 나올 정도로 느리게 보였다. 강지우는 상체를 살짝 비틀어 칼날을 피함과 동시에 그의 손목을 낚아채 반대 방향으로 꺾어버렸고 끔찍한 파열음과 함께 최대령의 팔이 기이한 각도로 꺾였다. 고통에 찬 비명이 방송실을 가득 메웠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고 그의 정강이를 걷어차 무릎 꿇게 만든 뒤 멱살을 잡고 들어올렸다. 강지우는 축 늘어진 최대령을 질질 끌고 방송실 밖 복도로 나왔는데 그곳에는 이미 방송을 듣고 달려온 수많은 병사들이 도열해 있었다. 평소라면 대령의 위세에 눌려 고개도 들지 못했을 병사들이었지만 지금 그들은 경멸과 분노가 뒤섞인 눈빛으로 자신들의 지휘관이 처참하게 끌려가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 누구도 최대령을 구하려 하거나 강지우를 막아서지 않았으며 오직 무거운 침묵만이 복도를 지배하고 있었다. 최대령은 부하들에게 도와달라고 애원하며 손을 뻗었지만 병사들은 외면하거나 싸늘하게 고개를 돌려버렸고 그것은 그에게 육체적인 고통보다 더 큰 수치심을 안겨주었다. 강지우는 최대령을 짐짝처럼 끌고 1층 로비로 내려갔고 당직 사관과 헌병들이 그 모습을 보고 당황하여 달려왔으나 강지우의 서슬 퍼런 눈빛에 기세가 눌려 멈칫거렸다. 그녀는 그들에게 길을 비키라고 짧게 명령했고 그녀의 목소리에 담긴 카리스마는 감히 거역할 수 없는 절대적인 힘을 가지고 있었다. 헌병들은 슬그머니 길을 열어주었고 그녀는 거칠게 저항하는 최대령을 끌고 현관문을 박차고 밖으로 나갔다. 문이 열리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매서운 눈보라가 그들의 얼굴을 강타했고 최대령은 뼛속까지 파고드는 추위에 몸을 웅크리며 비명을 질렀다. 강지우는 망설임 없이 최대령을 눈이 수북하게 쌓인 연병장 한복판으로 내던져 버렸는데 그곳은 불과 몇 시간 전까지 죄 없는 훈련병들이 죽어가던 바로 그 자리였다. 따뜻한 실내에서 술과 고기에 취해 있던 그의 몸은 급격한 온도 변화를 견디지 못하고 격렬하게 떨리기 시작했고 입술은 순식간에 파랗게 질려갔다. 그는 눈밭을 기어가며 강지우의 전투화 끝을 붙잡고 제발 살려달라고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비굴하게 빌었지만
강지우는 그를 내려다보는 시선에 일말의 동정심도 담지 않았다. 그녀는 당신이 춥다고 느끼는 이 고통을 당신의 부하들은 몇 시간 동안이나 맨몸으로 견뎌야 했다고 차갑게 일갈했다. 그때 주변에 있던 막사에서 구조된 훈련병들과 그들을 돕던 기관병들이 하나둘씩 연병장으로 모여들어 원형으로 그들을 둘러싸기 시작했다. 모포를 뒤집어 쓴 훈련병들은 자신들을 사지로 내몰았던 지휘관이 눈밭에 처박혀 떨고 있는 꼴을 보며 복잡한 표정을 지었지만 그들의 눈빛에는 더 이상 두려움이 없었다. 최대령은 수백 개의 시선이 자신을 찌르는 듯한 모멸감을 느끼며 고개를 처박았고 자신의 권력이 허상에 불과했음을 뼈저리게 깨달았다. 강지우는 그를 향해 당신은 더 이상 지휘관의 자격이 없으며 인간으로서의 자격조차 상실했다고 선고하듯 말했다. 바로 그 순간 밤하늘 멀리서 헬리콥터의 프로펠러 소리가 두두두두 울려 퍼지기 시작했고 강력한 서치라이트 불빛이 눈보라를 뚫고 연병장을 대낮처럼 환하게 비추었다. 강지우가 작전 초기에 구조 요청과 함께 상부에 보고했던 국방부 직할 헌병대와 감찰팀이 탑승한 헬기였다. 거대한 바람을 일으키며 착륙하는 헬기를 바라보며 강지우는 긴장이 풀리는 것을 느꼈고 헌병들이 뛰어내려 최대령을 체포하는 모습을 묵묵히 지켜보았다. 길고 길었던 폭설 속의 밤이 끝나가고 있었고 마침내 이 고립된 부대에도 정이라는 이름의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다. 헬리콥터의 거대한 로터가 만들어내는 강력한 하강기류는 연병장에 쌓여있던 눈을 사방으로 흩뿌리며 마치 하얀 폭풍을 다시 불러일으킨 것만 같은 착각을 불러일으켰다. 국방부 헌병대 특수임무대가 로프를 타고 신속하게 강화하여 연병장 주위를 순식간에 포위했고 그들의 검은색 대테러복과 최신형 장비는 이 시골 부대의 낙후된 시설과 극명한 대조를 이루었다. 곧이어 착륙한 지휘 헬기에서 내린 감찰 단장은 엄숙한 표정으로 상황을 주시하며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걸어 나왔는데 그의 어깨에 달린 별 2개가 서치라이트 불빛을 받아 번쩍였다. 최대령과 그 추종자들은 이미 전의를 상실한 채 눈밭에 무릎을 꿇고 있었고 그들의 어깨 위에는 하얗게 눈이 쌓여 마치 폐잔병의 초라한 말로를 보여주는 듯했다. 감찰 단장의 지시에 따라 헌병들은 최대령과 부패한 장교들의 손목에 차가운 금속 수갑을 채웠고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철컥거리는 금속음은 연병장의 정적을 날카롭게 갈랐다. 최대령은 억울하다며 자신은 부대를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지만 헌병들은 그의 입에 재갈을 물리고 거칠게 헬기 쪽으로 끌고 갔다. 그동안 그에게 억눌려 지냈던 부대원들은 그 광경을 지켜보며 그 어떤 환호성도 지르지 않았지만 그들의 눈빛 속에는 10년 묵은 체증이 내려가는 듯한 시원함과 함께 깊은 경멸이 서려 있었다. 절대 권력자로 군림하며 영원할 것만 같았던 그의 제국은 일개 소령의 정의감과 병사들의 각성 앞에서 허무하게 무너져 내렸다. 뒤이어 도착한 의무후송 헬기들이 요란한 소리를 내며 차례로 착륙했고 군의관들과 의무병들이 들 것을 들고 뛰어내려 쓰러진 훈련병들에게로 달려갔다. 강지우는 의무팀이 가장 먼저 자신이 구조했던 첫 번째 훈련병의 상태를 살피는 모습을 먼 발치에서 지켜보았는데 다행히도 그의 가슴이 미약하게 남아 오르내리는 것을 확인하고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저체온증과 동상으로 고통받던 수백 명의 아이들이 따뜻한 담요에 쌓여 헬기에 실려가는 모습은 마치 전쟁터에서 부상병을 후송하는 장면을 방불케 했지만 그들의 얼굴에는 이제 살았다는 희망의 빛이 감돌고 있었다. 강지우는 자신이 오늘 밤 목숨을 걸고 지켜낸 것이 단순한 군인이 아니라 누군가의 귀한 아들이자 형제들이었음을 다시 한번 가슴 깊이 새겼다. 사태가 수습되어 가는 혼란 속에서 강지우는
헌병들에게 인계된 자신의 총기를 돌려받고 젖은 군복을 털며 조용히 뒤로 물러나려 했다. 그녀는 영웅 대접을 받거나 공로를 인정받기 위해 이 일을 벌인 것이 아니었으며 단지 군인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라는 신념이 확고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감찰단장이 그녀를 발견하고 다가왔고 그의 뒤에는 본청 상황실에서 구조된 훈련 교관들과 기관병들이 도열하여 그녀를 향해 경의를 표하고 있었다. 감찰단장은 강지우의 흙투성이가 된 군복과 상처 입은 얼굴을 안쓰러운 듯 바라보며 말없이 그녀의 어깨를 두드려 주었는데 그 투박한 손길에서 수많은 말보다 더 깊은 위로와 감사가 전해져 왔다. 동쪽 하늘이 서서히 푸르스름하게 밝아오기 시작했고 밤새도록 맹렬하게 몰아치던 눈보라도 거짓말처럼 잦아들며 산봉우리 너머로 붉은 태양이 고개를 내밀었다. 눈 덮인 연병장은 아침 햇살을 받아 눈부시게 반짝였지만 그 아름다운 풍경 아래에는 지난밤에 참혹했던 흔적들이 고스란히 남아있어 보는 이의 마음을 숙연하게 만들었다. 강지우는 떠오르는 태양을 바라보며 밤새 얼어붙었던 몸이 서서히 녹는 것을 느꼈고 동시에 마음속을 짓누르던 무거운 분노의 덩어리도 햇살과 함께 증발해 버리는 듯했다. 그녀는 주머니에서 구겨진 담배 한 개비를 꺼내 물었지만 불을 붙이지는 않고 그저 입에 문 채 깊은 생각에 잠겼다. 이번 사건은 단순히 한 부대의 일탈이 아니라 군 내부 깊숙이 뿌리 박힌 권위주의와 생명 경시 풍조가 빚어낸 비극이었기에 강지우의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다. 최대령 같은 지휘관이 득세할 수 있었던 시스템과 그것을 묵인해온 침묵의 카르텔이 존재하는 한 제의. 제3의 비극은 언제든지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그녀는 뼈저리게 알고 있었다. 그렇기에 그녀는 자신이 속한 707 특수임무단으로 돌아가 더욱 혹독하게 자신을 단련하고 부하들을 강하게 키워내야 한다는 새로운 사명감을 느꼈다. 진정한 강함은 약자를 괴롭히는 힘이 아니라 약자를 지키고 불의에 맞서는 용기에서 나온다는 것을 그녀는 몸소 증명해 보였고 앞으로도 그 길을 걸어갈 것이었다. 모든 병력의 후송이 완료되고 현장 조사를 위한 감찰팀만이 남았을 때 강지우는 자신의 SUV로 돌아가 시동을 걸었다. 밤새 눈 속에 파묻혀 있던 차체는 꽁꽁 얼어붙어 있었지만 엔진 소리는 여전히 힘차게 으르렁거렸고 그녀는 백미러를 통해 멀어지는 부대의 풍경을 마지막으로 눈에 담았다. 위병소 앞에는 구조된 훈련병들이 떠나는 그녀의 차를 향해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일제히 거수경례를 올리고 있었고 그들의 눈시울은 붉어져 있었다. 강지우는 그들에게 손을 흔들어주는 대신 가볍게 경적을 2번 울려 화답했고 그것으로 작별 인사는 충분했다. 차량은 다시 구불구불한 산악 도로를 따라 내려가기 시작했고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겨울산의 풍경은 어젯밤의 공포와는 달리 평화롭고 고요하기만 했다. 라디오에서는 벌써부터 간밤에 있었던 군부대 가혹 행위 및 지휘관의 직무유기 사건이 속보로 흘러나오고 있었고 국방부 장관의 대국민 사과 성명이 발표될 예정이라는 멘트가 이어졌다. 강지우는 라디오 볼륨을 줄이고 창문을 살짝 열어 차가운 아침 공기를 폐부 깊숙이 들이마셨는데 그 상쾌함이 피로에 지친 그녀의 정신을 맑게 깨워주었다. 세상이 아무리 썩었다고 해도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으며 누군가가 깨어있는 한 정의는 반드시 실현된다는 믿음이 그녀를 다시금 뛰게 만들었다. 서울로 돌아가는 길, 강지우의 머릿속에는 앞으로 닥쳐올 수많은 조사와 청문회, 그리고 군 검찰의 소환 등 골치 아픈 일들이 스쳐 지나갔지만 그녀는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녀가 보여준 행동은 군인의 표상으로서 전군의 경종을 울렸으며 그녀의 뒤에는 진실을 알고 있는 수백 명의 증인들이 든든하게 버티고 있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그녀에게는 타협하지 않는 양심과 어떤 외압에도 굴하지 않는 강철 같은 의지가 있었기에
그녀는 다가올 폭풍우 앞에서도 당당히 맞설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녀는 핸들을 잡은 손에 힘을 주며 엑셀러레이터를 밟았고 검은 SUV는 떠오르는 태양을 향해 힘차게 질주했다. 며칠 후 대한민국은 제구신병 교육대 사건으로 발칵 뒤집혔고 최대령과 관련자들은 전원 구속 기소되어 법의 엄중한 심판을 받게 되었다는 뉴스가 연일 헤드라인을 장식했다. 방송에서는 강지우 소령의 신상을 보호하기 위해 그녀를 익명의 내부 고발자 혹은 특수부대 장교로만 지칭했지만 군 내부에서는 이미 하얀 호랑이의 포효라는 전설이 아름아름 퍼져나가고 있었다. 훈련병 부모들의 감사 편지가 국방부 홈페이지를 마비시킬 정도로 쇄도했고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군 인권 개선을 위한 대대적인 개혁위원회가 출범하게 되었다. 강지우가 쏘아 올린 작은 공이 거대한 변화의 물결을 만들어낸 것이었다. 707 특수임무단 영내 사격장에서는 탕하는 규칙적인 총성이 울려 퍼지고 있었고 표적지의 정중앙을 정확히 꿰뚫는 강지우의 사격 실력은 여전히 녹슬지 않았다. 그녀는 고글을 벗고 흐르는 땀을 닦으며 사선 뒤편에 서 있는 부하들을 향해 날카로운 눈빛을 보냈고 부하들은 긴장한 표정으로 그녀의 다음 지시를 기다렸다. 그녀는 언제나 그랬듯이 말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주는 리더였으며 그녀가 존재하는 한 대한민국 군대의 정의는 결코 잠들지 않을 것이라는 무언의 확신을 심어주었다. 그녀는 다시 고글을 쓰고 표적을 향해 총구를 겨누었고 그녀의 눈동자는 흔들림 없이 목표물을 응시했다. 에필로그 1년 후 강원도 최전방의 어느 지피 초소. 혹독한 겨울 추위 속에서도 경계 근무를 서고 있던 한 이등병이 입김을 불며 얼어붙은 손을 비비고 있었는데 그의 가슴에는 상병 김민수라는 명찰이 달려 있었다. 그는 1년 전 눈 덮인 연병장에서 죽음의 문턱까지 갔다가 강지우 소령에게 구조된 바로 그 훈련병이었다. 그는 밤하늘에 뜬 별을 바라보며 자신의 생명의 은인이었던 그 강인한 여군 장교를 떠올렸고 그녀가 가르쳐준 대로 자신도 후임들을 지키는 훌륭한 군인이 되겠다고 다짐했다. 저 멀리 산등성이 너머에서 들려오는 늑대의 울음소리가 마치 그녀의 응원소리처럼 들려왔고 소녀는 굳게 쥐었던 소총을 다시 한번 고쳐 잡으며 어둠 속을 응시했다. 이야기는 여기서 끝을 맺지만 강지우 소령이 남긴 유산은 계속해서 이어질 것이며 진정한 군인 정신은 계급장이 아닌 병사들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온다는 진리는 영원히 변치 않을 것이다. 그녀는 오늘도 어딘가에서 불의와 싸우며 조국과 국민을 지키기 위해 고독한 싸움을 이어가고 있을 것이고 우리는 그런 영웅들이 있기에 오늘 밤도 두 다리 뻗고 편안히 잠들 수 있는 것이다. 몰아치던 눈보라가 멈추고 찾아온 평화로운 아침처럼 정의는 언제나 승리할 것이라는 믿음을 간직한 채 우리는 희망찬 내일을 맞이해야 할 것이다.